안녕하세요. 천가지 지혜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노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특히 노후 자금 관리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노년에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때 은행 예금은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로 여겨졌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할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행 예금에 숨겨진 위험들에 대한 경고가 잇따른 이를 노린 각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하고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많은 어르신들이 한순간에 큰 돈을 잃고 심지어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빚까지 떠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평안한 미래에 대한 믿음마저 앗아가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은행에 맡겨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 1000가지 지혜가 들려드리는 4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20년 묵힌 예금, 집 한 채가 설렁탕 3그릇으로. 20년 전에는 이 돈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설렁탕 몇 그릇 사 먹으면 끝이네요. 서울 종로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 할아버지는 땀 흘려 번 월급을 쪼개고 쪼개어 당시 국영은행이었던 저축기관에 12개의 통장으로 총 6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의 시세가 500만 원이었으니 저축한 돈은 서울 중심가에 작은 집 한 채를 더 살 수 있을 정도의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할아버지가 돌려받은 돈은 고작 2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 돈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늙고 병들었을 때나 우리 부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980년대에 급격한 화폐개혁과 물가 상승이 있었을 때도 오히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은행이니 가장 안전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붙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연이율이 아닌 월이율로 무려 3%에 달하는 고금리였거든요. 나라에서 내 돈을 지켜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에 쫓겨 통장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5급 기술자로 월 30만 원의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업을 더듬으셨습니다. 그때 3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가장 큰 돈이 1만 원짜리 지폐였으니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지금 아내와 함께 사는 이 3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도 1980년에 500만 원을 주고 산 겁니다. 월급 외에 푼돈이라도 더 벌려고 쉬는 날이나 퇴근 후에도 남의 집 가전제품을 고쳐주러 다녔죠. 그렇게 쉴 틈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군복무 9년을 포함해 43년간 쉼없이 일했는데 이제 늙고 보니 30년이 훌쩍 넘어 낡고 습기 찬 이 좁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네요.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도 집이 비좁아 함께 살지 못하고 밖에서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환갑이 훌쩍 넘은 2002년 할아버지는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맡겼던 저축기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한 상태로 몇 번이나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의 조언으로 중앙은행에 민원을 넣어보라는 말을 듣고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2002년 6월 중앙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할아버지는 모든 통장을 챙겨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심정을 마치 내 인생의 슬픈 영화 한 편을 다시 보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은행 측은 할아버지가 가져온 12개의 통장을 꼼꼼히 대조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날의 면담 이후 은행은 할아버지에게 한 통의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무이사 김홍기의 직인이 찍힌 결정문에는 할아버지의 예금을 지급할 책임기관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저축한 원금과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이자를 모두 합산한 총 지급액은 21,954원이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 원금의 이자까지 다 합쳐봤자 1, 2천만 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되겠지 싶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러 가기 전에는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새 옷도 사주고 책이며 공책도 사줄 계획까지 세웠죠. 하지만 20년간 꼬박꼬박 저축했던 제 평생의 땀방울이 고작 국밥 몇 그릇 사 먹으면 없어질 돈이 되어버렸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돈이면 당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12개 통장에 원리금 총액이 우리 돈으로 고작 1,000원 남짓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그날의 심정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허탈하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내인 박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남편은 밤에 잠을 설치고 가슴 아파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기에 그저 그 통장들을 기념으로 간직하라고 위로하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날 이후로 13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 12개의 통장은 여전히 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64세 부부가 은행에 예금하러 갔다가 26년짜리 보험 사기 덫에 걸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4살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2억 원을 예금하기 위해 한 시중은행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은행 직원이 아내를 별도의 상담 창구로 데려가더니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 투자연계 예금 상품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심지어 즉시 1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죠. 돈을 내고 나서 제가 혹시 보험 상품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직원은 분명히 은행의 투자연계 펀드라고 확답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아내의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저희는 5년간 매년 약 2천만 원씩 납입해야 했습니다. 직원은 매년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했죠. 일주일쯤 뒤 그 직원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아내에게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저희는 은행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 11월 저는 갑자기 한 보험사로부터 2천만 원을 납입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계약서를 꺼내보니 문자 내용처럼 종신보험 항목이 떡하니 적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납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46년 1월까지 무려 26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약서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돈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하세요 라는 무책임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수소문해보니 그 직원은 이미 퇴사한 뒤였습니다. 은행 측은 보험사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을 보험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가 서명한 계약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돈을 제때 내거나 아니면 전액을 포기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더군요. 3년간 6천만 원을 납입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희 부부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다시 돈을 마련해 납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6천만 원을 채워 넣었는데 연말에 돈을 찾으려고 보험사에 문의하니 돌아오는 돈은 3천만 원 뿐일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가 짜고 고객을 덫에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은행 직원은 저희 같은 노인들에게 26년짜리 종신보험을 팔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걸까요? 저희는 분명히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갔는데 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일까요?
저는 이제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은행과 보험사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어느 누구도 저희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저희가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모든 책임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약 조건이 아무리 불합리해도 전액을 날리지 않으려면 끝까지 그 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되찾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부디 금융감독원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하루빨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행의 기만적인 보험 판매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저희 같은 서민들의 신뢰와 정의를 되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잘 알지 못하고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연입니다. 서울의 한 낡고 비좁은 연립주택에 앉아 계신 김영자 69세 할머니. 할머니는 한 대형 보험사에 안심투자 예금 상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때는 2020년 7월, 할머니는 만기가 된 예금을 찾으러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 들렀다가 직원에게서 아주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주는 특별한 예금 상품이 있다는 거였죠. 1년만 지나면 원할 때 돈을 뺄 수도 있고 6, 7년만 유지하면 된다는 말에 할머니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넣으셨죠.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자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에 가보니 정말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높은 이자의 절차도 간편하니 할머니는 이 상품을 완전히 믿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망설일 없이 1,500만 원을 추가로 넣으셨죠. 그리고 2021년 4월 또 다른 예금이 만기되자 은행 직원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권유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할머니는 1,500만 원을 더 넣으셨고 이렇게 두 계약에 들어간 돈은 총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연세가 많고 지병이 있으셔서 계약자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직원은 두 따님의 이름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따님들은 멀리 부산에 살고 있었죠. 그러자 그 직원은 괜찮다며 할머니의 따님들을 대신해 서류에 서명까지 하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 잘못된 정보로 보험에 가입한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완전히 잘못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고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줄로만 알았지 이게 보험 계약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연 10%에서 12%에 달하는 이자율을 미끼로 우리를 유혹했어요. 이건 종신보험이 결합된 투자 상품이라는 사실은 흐릿하게 넘어가고 마치 일반 예금처럼 두 개의 계좌로 나뉘어 관리될 뿐이라고만 설명했죠. 박 씨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은 1년 뒤 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연자실했습니다. 단순히 상품 종류를 속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의 계약 서류에는 정보 자체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순희 57세 씨의 경우를 볼까요? 이순희 씨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서류상 월 수입은 무려 2천만 원으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종로구에 사는 최경숙 씨는 어떨까요? 전업주부로 연금도 없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예금 1,0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서류에는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허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기만 행위에 많은 피해자들이 해당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보험사 측은 고객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고 상품 설명서에도 동의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부산에 사는 장미진 씨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진 고객님께서는 청약서와 상품 설명서에 자필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는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되므로 보험료 반환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장미진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상품 설명서의 모든 정보는 직원이 마음대로 기입한 것이며 자신은 예금을 하러 갔다가 백지에 서명만 했을 뿐 나중에 계약서를 받았을 때 처음 보는 내용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장미진 씨는 보험사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평생 모은 돈으로 머리 아프게 투자하는 대신 꾸준한 저축으로 5억 원을 모으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0살인 그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은 이미 마련해서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은 덜었죠.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돈을 모으고 불려 나갈 것인가였습니다. 주변의 선배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전문 투자 지식도 없고 괜히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랜 상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저런 투자 대신 저희는 꾸준히 저축 예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 친구들조차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가치만 떨어뜨리는 짓이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월 수입은 총 50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개인 용돈과 기타 지출을 모두 제외하면 매달 최소 1,0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돈을 고정적으로 은행 예금 계좌에 넣을 겁니다. 은퇴까지 남은 35년 동안 일한다고 가정하면 원금만 해도 4억 원이 넘게 모입니다. 그동안의 예금 이자까지 계산하면 대략 5억 원 정도는 모을 수 있더군요. 그러면 은퇴 후 저희 부부는 5억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고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계속 이자를 불려나갈 수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으니까요. 늙은 부부가 먹고 쓰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저는 눈 감는 날까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더군요. 그럼 평생 일하면서 큰 물건 하나 안 사고 돈은 전부 은행에만 묶어두는 거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연말 보너스나 명절 상여금, 그리고 부업으로 생기는 추가 수입이 있으니까요.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필요한 가전제품을 장만하고 아이들에게 투자할 겁니다. 제 생각에 저축은 모든 투자 방식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금리가 낮고 투자 기간이 길이며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쩌면 제가 은퇴할 때쯤에 5억 원이 지금 가치의 절반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마음 편히 투자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미래를 위한 저축 철학을 여러 사람과 나눴을 때 대부분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요? 언제 부자 되려고? 맞습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큰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나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을지 매일같이 머리 삶을 걱정은 없을 겁니다. 평온하고 여유롭고 걱정 없는 삶,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으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당신이 투자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면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그렇게 하면 은퇴할 때쯤엔 노후를 충분히 잘 보낼 수 있는 목돈이 마련될 겁니다.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생명보험에 추가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적어도 자녀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남겨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운 좋게 장수한다면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할 겁니다. 여러분은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저희 1000가지 지혜와 함께 은행 예금을 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은 잃고 후회만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명한 경제학 박사인 김영준 교수는 많은 고객들이 현재 한 은행에 너무 많은 돈을 예치하는 위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그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맡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몇몇 은행 예금 손실 사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 예금이 사라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한 경제 전문 채널에서 주최한 안전한 은행 예금 관리법 토론회에서 김형준 교수는 현재 은행 시스템에 위험과 허점이 많다는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 전반적으로 현재 은행의 업무 규정이나 제도는 매우 훌륭하고 체계적입니다. 발생한 사건들은 일부 고객들이 백지 위임장에 서명을 하거나 무분별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부주의했기 때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은행 지점이 정해진 업무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탐욕스러운 일부 은행 직원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자산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우리 고객들 스스로도 자신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기 위해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은행과의 거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의 거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재무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한 은행에만 너무 많은 돈을 맡기는 위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만약 그 은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험을 분산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라고 간곡히 조언했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의도적으로 은행과 고객 모두를 속여 돈이 사라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은행은 우선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 후에 사기를 저지른 직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관리할 책임은 돈을 맡긴 우리가 아닌 은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자신의 예금에 대해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 전문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 토론회에서 어떤 변호사는 실제로 수백억 원의 고객 예금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은행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관점, 즉 은행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객에게 먼저 보상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은행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전직 은행 부지점장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범인을 체포하고 조사하고 재판을 거쳐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기까지 기다린다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객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은행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객에게 먼저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돈이 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유명 경제 전문가는 2017년 한 해 동안 신용 시스템, 은행 및 비은행 포함해 총 자산이 9천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예금은 약 7천조 원이었고 은행은 이 돈을 바탕으로 6,500조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7천조 원의 예금 중 약 60%가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의 돈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예금은 은행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금원입니다. 또한 은행 시스템은 우리에게 매년 이자라는 수익을 안겨주는 중요한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축을 통해 추가 소득이 생겨야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좌에 돈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그 전문가는 말합니다. 요즘 같은 정보기술 시대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돈을 보내거나 결제하거나 입금할 때마다 문자로 즉시 알려주죠.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인터넷 뱅킹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한 은행에 계좌 명세서를 요청해서 지난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이 모두 내가 한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이메일로 명세서를 보내줍니다.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맡기기 위해 또 다른 금융학 교수는 필요할 때 원금과 이자 모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돈을 맡길 때 마음이 편안한 은행을 고르세요. 신뢰할 수 있고 예금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문제가 없었던 역사가 깊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렇게 돈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에서는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지혜, 아버지의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의 저녁 식사는 보통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미나는 아버지를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 달래가며 식사를 도왔습니다. 낡은 등나무 의자 위 오래된 베개 속으로 간신히 몸을 기댄 아버지는 솜털이 갓 돋아난 애기 새처럼 가냘프게 떨고 계셨죠. 아버지는 힘겹게 밥 한 숟갈을 씹어 넘기셨습니다. 이마와 목, 창백한 관자놀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숟가락을 모는 모습은 마치 연약한 부리로 먹이를 단단히 물어야만 하는 아기 새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밥을 떠먹여 드릴 때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셨죠. 하지만 2년 전부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정원의 동백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혔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아끼시던 여러 종류의 선인장 화분에 새순이 많이 돋았다는 이야기, 어느 날 아침에는 정원에 처음 보는 새가 날아와 거미줄처럼 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노래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제잘거리며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마지막 숟가락을 다 비우실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국그릇을 옆으로 치우고 나서는 언제나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죠. 임무 완수! 아빠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힘겹게 딸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으셨고 그 미소가 진정한 웃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미나뿐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는 창밖 나뭇가지 위로 오늘의 마지막 햇살 한 조각이 사라지고 창문 너머 작은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물들 때쯤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미나는 아버지의 차갑고 깡마른 손가락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구름 한 점 없는 밤이면 유난히 일찍 모습을 드러내는 작고 촉촉한 별들이 떠오르는 저 하늘 한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하고 이내 침대 밑과 탁자 아래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방안이 온통 어둠에 잠길 때면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정원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광활하고 신비로운 어둠이 세상을 뒤덮자 늘 듣던 익숙한 바스락거림마저 저 멀고 먼 별에서부터 울려오는 듯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얼굴 위로 어디선가 흘러온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미나는 아버지의 눈이 평소보다 더 어두우면서도 동시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순간이면 그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머나먼 하늘을 향해 기이하고도 황홀한 생각에 잠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는 소리 없이 우셨고 그 눈물을 아는 것 또한 미나뿐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앉아 계셨어요. 그녀는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벽 어딘가에 있던 바퀴벌레 한 마리가 불빛을 보고 근처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아버지를 침대로 부축하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쯤 그녀는 아버지의 침대에 모기장을 내려주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그녀는 말하며 늘 축축하게 땀이 맺혀있는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고는 불을 끄고 한참 동안 아버지의 침대 곁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다.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쪽 방으로 가서 얘기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너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무슨 일이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네 일자리 때문에 왔어. 요즘 잘 나가는 신문사 편집 디자이너 자리를 구해놨단다. 초봉이 200만 원 정도 돼. 너한테도 훨씬 나을 거야. 네 생각은 어떠니? 전 지금도 동네 아이들에게 미술이랑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생활비는 충분하고 아빠도 크게 바라는 거 없으시고요. 전 지금도 동네 아이들에게 미술이랑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생활비는 충분하고 아빠도 크게 바라는 거 없으시고요. 하지만 네 일은? 네 미래는? 어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제 미래요? 미나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일 말인데 저 지금도 일하고 있는걸요. 아니, 넌 정식으로 출근해야 해. 네 자리 구하려고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내가 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겠니? 미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일하러 가면 아빠는 누가 돌봐요? 그것도 내가 다 얘기하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내가 돈을 대서 간병인을 고용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누구도 저만큼 아빠를 돌볼 수는 없어요. 미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녀는 심지어 엄마조차도요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못 돌봐? 돈만 좀 넉넉하게 주면 서로 하겠다고 나설걸. 복잡할 게 뭐 있니? 하루에 2끼 밥 먹여주고 용변 몇 번 받아내고 얇은 옷 한 벌 빨아주면 그만인데. 어두운 현관에서 미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돌아가세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말을 마친 그녀는 작은 마당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뒤따라왔습니다. 미나는 어머니가 돌아가라는 뜻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어머니는 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렴. 다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고마워요, 엄마. 미나는 다시 한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여 전부터 어머니는 저녁마다 미나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방문 밖에 서서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시곤 했죠. 미나가 아버지를 재우고 방창을 내릴 때까지 어머니는 그곳에서 미나를 기다렸습니다. 매번 어머니는 미나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나는 언제나 현관의 어둠 속에 서서 피곤한 목소리로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저 너무 피곤해요. 엄마, 그만 돌아가세요. 미나가 이렇게 말하며 대문을 열어드리면 밖에서는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고 이내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이 꺼진 그녀의 작은 방은 물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원으로 난 창가 구석에는 하얀 캔버스가 놓여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어둠 속을 더듬어 이젤 앞으로 다가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캔버스 표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녀는 캔버스 뒤 어딘가에서 나타날 기석 같은 색채의 조각들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더 큰 실망감만 더해갈 뿐이었죠. 그녀는 미친 듯이 수많은 캔버스를 찢어버렸고 이젤에 엎드려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녀가 운 것은 예술적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술에서 어떤 성공을 추구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그려야만 했기에 그렸을 뿐입니다. 그녀는 병든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원래 군 조종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후에는 민간 항공기 조종사로 일했죠. 비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이 지나온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머니에게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집의 작은 정원이나 한강가에 있는 자신의 고향 마을처럼 그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손금 보듯 훤히 끄뚫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녀를 꿈속에서 그 하늘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꽃 옆에서 노래하며 날아다니는 투명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얘들아, 이 꽃은 이름이 뭐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미나꽃이야. 아이들이 노래하듯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내 이름이랑 똑같네. 그녀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 황금빛 새들은 이름이 뭐야? 금빛 노래새야. 금빛 노래새? 그런 새는 들어본 적 없는데?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죠. 우리 아빠도 여기 자주 날아오시는데 너희들 알고 있니? 너희 아빠?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기억난다. 너희 아빠는 너랑 웃는 모습이 꼭 닮았어. 그분은 여기에 와서 미나꽃 앞에 무릎 꿇고 우시곤 했어. 얼굴을 살짝 들고 두 눈은 부드럽게 감은 채 금빛 노래새들의 노랫소리에 흠뻑 취해 계셨지. 하지만 그분은 아이들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갑자기 침묵하며 괴로운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아빠가 미나꽃의 향기와 금빛 노래새의 노랫소리를 땅으로 가져가셨어. 원래는 아직 때가 아니었지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들이 미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미나가 무언가 더 물으려는 순간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미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 등은 여전히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방장을 통해 보니 아버지가 문 쪽을 향해 돌아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난 이해가 안 돼. 왜 요즘 당신은 내가 집에만 오면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당신은 이 가정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아. 당신에겐 당신의 하늘만 필요할 뿐이지. 거기서 당신이 우리 모녀에게 가져다 준 게 뭐요? 구름, 바람? 당신의 그 바람나도랭이는 돈으로 바꿀 수도 없다고. 우리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행복? 어머니는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당신 동료들 집에 가보고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당신처럼 비행하잖아. 비행이 끝나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고. 근데 당신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정말 쓸모없는 것들만 가져오잖아. 그만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 세상의 현실을 못 보는 것뿐이지.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말수가 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비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비행 이야기 안 해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보더니 모든 시름을 잊은 듯 다시 자신의 어느 하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어머니가 무언가를 거칠게 내던지며 불쌍한 얼룩고양이에게 악담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방으로 건너갔고 아주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내가 딸애랑 이야기하는 거 모르오. 미나도 이제 다 컸고 곧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야 할 아이요.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야지. 이런 쓸데없는 헛소리가 아니란 말이오. 당신이 지금 딸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거 알기나 해요. 사람은 무엇보다 아름답고 너그럽고 용서할 줄 아는 영혼을 가져야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좀스러운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단 말이오. 네, 전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좀스럽죠. 하지만 여보세요, 전 적어도 우리 딸 밥상 걱정을 할 줄 알아요. 당신은 너무 몽상적이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다면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더는 할 얘기가 없겠군.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어느 아침 초췌해진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나는 헤어지기로 결정했단다. 너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겠지? 아버지의 말에 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갑자기 끔찍한 공포와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어머니 앞에 다가가 한참을 앉아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이 어리석은 것. 어머니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도 네 아비의 그 쓸데없는 몽상과 기질을 똑 닮았구나. 세상이 곧 널 가르쳐줄 거다. 부모님은 법정에 섰고 조용히 이별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그 후로 미는 아버지와 함께 남았고 미대 마지막 학년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비행을 위해 종종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비행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해 진력이면 벨벳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미가 마지막 학년을 막 마쳤을 때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미는 화가의 꿈을 잠시 접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꾸리고 아버지를 돌볼 시간을 벌기 위해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과 영어를 가르치는 작은 교실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몇 번이고 깨어나 아버지의 몸을 돌려드리고 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황혼이 천천히 내려앉을 때면 아버지는 그녀에게 벨벳 소파에 앉혀달라고 부탁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그마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방을 완전히 뒤덮으면 아버지는 속삭였습니다. 하늘로. 아버지는 하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기이하고도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아버지가 한없이 가여웠습니다. 어느 날 밤 물감 냄새 가득한 그녀의 방에서 아버지의 하늘을 캔버스에 담아드리자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녀는 이젤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와 몽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막연함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그리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몇 시간이고 우두커니 서서 작고 축축하고 신비로운 별들로 가득한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별들의 속삭임과 은빛 구름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에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여정을 떠나는 개미들이 창틀 위에서 서로를 부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방 넝쿨에서 정원으로 무심코 떨어지는 쥐 소리도 들었습니다. 몽롱하고 새하얀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젤로 달려가 기력이 다할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차갑고 생명력 없는 물감 덩어리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햇살이 좋던 어느 아침 그녀는 아버지의 자질구레한 물건이 담긴 여행 가방을 꺼내 말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들고 현관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잠에서 깼지만 아내 연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연수는 잠 못 이룬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녀는 신혼 때처럼 여전히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이해한 적이 없다. 잠에서 깬 밤이면 무언가 막연한 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을 듣는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고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한강변에서의 어둡고 축축했던 저녁들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배를 타고 돌아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도 생선을 팔러 먼 시장에 가셨다. 강가의 작은 초가집은 늘 어둡고 장마철에 눅눅한 남새로 가득했다. 나는 집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굶주리고 서러웠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나는 배를 타는 한 친척을 따라다녔다. 얼마나 많은 날을 뱃머리에서 비를 맞으며 목 놓아 울었던가.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온기였지만 삶이 풍족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내 주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돈이다. 돈은 지극히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고 서로를 물어뜯고 의심하며 증오한다. 왜 연수는 결혼한 이래 단 한 번도 한밤중에 깨어나 내게 무언가 속삭여준 적이 없을까? 연수는 가구를 사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가정사로 나를 괴롭혔다.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분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경매를 드러냈다. 나 또한 굶주림과 치욕을 겪었지만 나는 오직 불룩하고 기름진 배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날 때면 왜 나는 조종석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을 느낄 때 오히려 땅 위를 걷는 내가 더없이 선명하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꿈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울고 싶게 만든다. 나는 황혼 속에 조용히 앉아 연수의 신비롭도록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손을 묻고 싶었다. 연수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녀는 단순한 빛 아래에서 셀 수 있는 것들에 너무나 익숙하다. 오늘 밤도 아마 꽤 깊은 모양이다. 미나는 창살의 얼굴을 기댔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뱀이다! 뱀이 내 다리를 감고 있어! 아버지의 말에 미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얇은 담요를 걷어내고 아버지의 다리를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 꿈을 꾸셨나 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놈이 이제 갔느냐?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미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잠들자 그녀는 불을 끄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엄숙한 발걸음으로 이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자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나무 창살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어디선가 라일락 향기가 풍겨오는 것 같았고 맑은 새들의 지저귐과 아이들의 수정처럼 투명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두 개의 캔버스처럼 떠올랐습니다. 미나야, 내 딸아! 아버지가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가 불을 켰습니다. 아빠, 부르셨어요? 몸에 열이 너무 나는구나, 오늘. 내 엄마는 안 왔니? 왔었어요, 아빠.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더냐? 아니요, 그냥 아빠 보러 오셨어요.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우는 걸 본 적이 있니? 아빠, 열이 많이 나시네요. 이상하게 뜨거워요. 엄마가 울었느냐? 아빠를 보러 왔는데 왜 말도 안 해준 게야? 엄마가 아니 아빠 어서 주무세요. 내일은 제가 휠체어 빌려서 석촌호수라도 모시고 갈게요. 미나는 얇은 담요를 아버지의 가슴까지 끌어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젤 앞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셨던 야간 작업용 스탠드 조명 2개를 바짝 당겨 켰습니다.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미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뒤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바닥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멍하니 눈을 뜨자 방 안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아버지의 투명한 형상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라 그녀는 황급히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고요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무한한 공간을 유영하는 듯 평온했습니다. 미나가 그림의 마지막 붓질을 끝마쳤을 때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미나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녀의 입술이 대답하듯 작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오실 거예요, 아빠.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1000가지 지혜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